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4강 개념 4. 자, 이제 국제관계를 다루고 있는 단원의 첫 번째 덩어리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덩어리는 당 시기까지의 조공책본 관계였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인 북방민족의 성장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이 북방민족의 성장은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제 13세기와 14세기가 되면은 원나라와 명나라를 이루면서 또 국제질서가 한번 재편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덩어리로 구분을 해줄 겁니다. 송나라와 그 유목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다룬 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주안을 두어야 될 부분은 국제관계와 다른 나라의 외교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공부하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송나라와 그 유목민족 세 개, 거란, 서하, 여진, 그리고 동시대에 존재했던 고려, 그리고 일본의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막부까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길 바라면서 전체를 한번 먼저 비췄습니다. 그럼 다시 줌인해서 송나라부터 볼게요. 네, 송나라가 나오는 그 과정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당에 이어서 절도사들이 5대 10국을 건국을 합니다. 907년부터 979년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후진의 석경당이 거란에게 연운 16주, 베이징이 포함된 주요한 지역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송나라가 변경 카이펑의 수도를 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송태조 조광윤이 960년에 건국을 했고요. 문치주의 정책으로 어떻게 하면 절도사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재정을 좀 쓰게 되고 군사력 약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거란이나 서하에 비단과 은을 제공하면서 소위 세패라고 합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는 그런 형국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문치주의라는 거는 어쨌든 군사력으로 주변 민족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계사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재정난 때문에 재상인 왕안석이 신법이라는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금나라의 급격한 성장으로 공격을 받고 수도인 변경이 함락되면서 북송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남송은 이만 항저우로 내려가서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강성했던 금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1142년부터죠. 쭉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13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 의해 127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유목민족을 그 순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세기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유목민족이 언제 흥기했는가, 그리고 송나라에 언제 또 이렇게 위협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거란은 10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야율시죠. 야율아보기가 916년에 건국을 하게 되고요. 급성장합니다. 10년 만에 926년에 발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의 텀을 두고 936년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라는 땅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 연운 16주를 두고 송과 거란이 계속 다투다가 결국에는 전연의 맹이라는 걸 맺고 송나라가 세패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운 16주에 사는 한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북면관, 남면관이라는 이중통치체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서하가 강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영토는 크진 않지만 아주 강성했습니다.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 이원호가 1038년에 건국을 하게 되고요. 비단길을 차지하고 동서무역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와 책봉 관계나 어떤 교육을 두고 굉장히 전쟁을 잦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약을 맺고 세패를 서하가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서하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2세기에는 여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구다가 1115년 12세기죠. 이때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정복을 하게 돼요. 송나라는 이때 이제
여진을 이용을 해서 당장의 위협이 됐던 거란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 이 과정에서 송의 역할은 크진 않습니다. 송이 외교적인 또 실수를 저질러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시피 해요. 근데 어쨌든 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1125년에. 그러면서 송과 금이 바로 마주하게 되면서 이렇게 위협이 될 줄 몰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멸망합니다. 왕이었던 휘종과 흠종까지 다 끌고 가는 그런 치욕을 겪고요. 금나라가 화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1126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여진이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남송과 군신관계 그리고 밑에서 보겠지만 고려와 군신관계, 서하와 군신관계를 다 체결하게 됩니다. 여진이 택한 화북에 사는 한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중통치 체제는 맹한 모극제였습니다. 완자 59쪽에 우리 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봤을 때 알 수 있어야 돼. 일단 수도엔 다 동그라미를 쳐야 해요. 11세기의 모습입니다. 11세기라면 이제 거란과 서하가 연이어서 흥기하는 때이죠. 일단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점점점 황허강역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연은 16주이고요. 북송의 수도 변경 카이펑입니다. 고려는 개경이고요. 일본은 헤이안, 교 헤이안 시대입니다. 수도가 여기 안 써져 있어서 아쉽긴 한데요. 거란의 수도는 상경 임황부이고요. 서하의 수도는 흥경성입니다. 서하의 수도가 나와 있는 지도를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문제에 나옵니다. 12세기면 이제 금나라가 최강국으로 등장을 하죠. 금나라가 화북을 다 차지했어요. 금의 수도는 중도라고도 하는 베이징이고요. 남송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만 항저우고 고려는 개경, 일본은 여전히 헤이안교 헤이안 시대입니다. 이쪽에 조약을 한번 봅시다. 송나라와 요가 전연해맹으로 1004년에 맺은 조약입니다.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 형제 교분을 맺어요. 물론 송나라가 세패를 바쳐야 했죠. 요에게. 두 번째 보면 이제 금나라가 남송의 황제와 맺은 군신관계인데요. 남송이 신하의 예를 취하죠. 그러면서 또 세패를 바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유목민족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특에 나온 자료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키워드만 확인하죠. 41쪽에 자료 플러스를 보면 거란과 금이 선택했던 이원적 지배체제가 있습니다. 북명관, 남명관, 북명관, 남명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거란의 이중통치체제이고요. 맹한과 모극은 여진의 이중통치체제입니다. 군사적 체제를 곧 부족체제로 썼던 거죠. 맹한과 모극이라는 것은요.